2001년 2월 15일 부산 기장의 한 중학교에서 졸업식이 열렸다. 체육관 앞 계단에 모인 학생들은 사진사의 구령에 맞춰 자세를 잡았다. 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내리쉬는 오후 셔터가 눌리는 순간 모두가 정면을 향해 웃고 있었다. 그러나 뒷줄 왼쪽 끝에선 박지은만은 달랐다. 그녀의 시선은 카메라가 아닌 왼쪽 구석, 체육관 옆 낡은 창고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눈은 크게 떠져 있었고 입술은 굳어 있었으며 미간엔 잔주름이 잡혀 있었다. 놀람과 공포가 뒤섞인 표정이었다. 사진은 일주일 뒤 인화되어 각 학급에 배부되었다. 그때쯤 지은은 이미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지 며칠째였다. 사진을 받아든 담임교사는 지은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다른 아이들은 그저 카메라를 피한 것이라 생각했지만 몇몇 학생들은 지은의 시선이 향한 곳을 따라 사진 가장자리를 자세히 살폈다. 거기엔 희미하게 흐려진 형체 같은 것이 있었다.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으나 누군가의 그림자일 수도 단순한 현상 오류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본 이들은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졸업식 당일 오후 3시경 지은은 친구들과 함께 교문을 나섰다. 그 후 그녀의 행적은 끊겼다. 며칠이 지나도 지은은 돌아오지 않았고 가족은 경찰에 신고했다. 사진 속 지은의 눈빛은 이제 모두에게 불길한 예감처럼 다가왔다. 그 시선이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단지 그날 이후 지은이 사라졌다는 사실만이 남아 있었다. 졸업식 다음 날 저녁 지은의 어머니는 경찰서를 찾았다. 딸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렸지만 누구도 지은의 행방을 명확히 알지 못했다. 경찰은 초기엔 단순 가출로 분류했다. 사춘기 여학생이 졸업 후 잠시 집을 나간 경우는 드물지 않았고 대개 며칠 내로 돌아왔다. 그러나 지은의 어머니는 달랐다고 주장했다. 지은은 평소 약속을 어기는 아이가 아니었고 집에 돌아오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경찰은 형식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졸업식 당일 지은과 함께 있던 친구 3명을 불러 진술을 받았다. 첫 번째 친구는 지은이 앨범을 맡기러 사진관에 간다고 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친구는 교문 앞에서 헤어졌으며 지은은 집으로 곧장 간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세 번째 친구는 말을 아꼈다. 그날 지은이 불안해 보였다고만 했고 더 이상은 말하지 않았다. 세 친구의 진술은 서로 맞지 않았다. 지은의 방을 조사하던 어머니는 책상 서랍에서 일기장을 발견했다. 마지막 기록은 졸업식 이틀 전이었다. 거기엔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다. 교무실에서 본 서류. 선생님이 숨기려 했다.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 그 아래엔 날짜와 함께 또 다른 문장이 있었다. 졸업하면 끝이라고 했어. 그때까지만 참으면 돼. 일기는 거기서 끝났다. 어머니는 일기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교무실 서류에 대해 학교 측에 문의했으나 학교는 특별한 서류가 없었다고 답했다. 담임교사는 지은이 최근 특별한 고민이 있어 보이진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몇몇 학생들은 지은이 졸업식 일주일 전쯤부터 조용해졌다고 증언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줄었다. 지은의 가족과 친한 친구 몇몇은 단순 가출이 아니라고 확신했지만 경찰의 수사는 더디게 진행되었다. 지은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사흘째 경찰은 학교를 방문했다. 교무실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돈되어 있었다. 책상마다 서류가 쌓여 있었고 게시판엔 각종 공문과 일정표가 붙어 있었다. 그러나 한쪽 구석 서랍장 옆 바닥에서 작은 종이 조각이 발견되었다. 찢긴 계약서의 일부로 보였다. 인쇄된 글씨는 대부분 지워졌지만 이론건설, 부지메이, 2001년 1월이라는 단어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경찰은 교무실 내 각 교사의 사물함을 조사했다. 대부분은 평범한 개인 물품들이었다. 그러나 3학년 담당 남태수 교사의 사물함에서 특이한 문서들이 나왔다. 건설 사명함 2장, 학교 부지 관련 회의록 4본,
그리고 학생 명단 한 장이었다. 명단엔 3학년 학생 25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중 7명 옆에 작은 별표가 그려져 있었다. 박지은의 이름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남태수는 조용한 성격의 교사였다. 부임한 지 3년째였으며 학생들 사이에선 별다른 평판이 없었다. 엄격하지도 친근하지도 않은 중립적인 인물이었다. 그러나 동료 교사들은 최근 그가 자주 교장실을 드나들었다고 증언했다.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에 혼자 교무실에 남아 전화통화를 하는 모습도 목격되었다. 통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으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다고 했다. 경찰은 남태수를 소환하려 했으나 그는 이미 학교를 나간 뒤였다. 연락도 닿지 않았다. 며칠간 행방이 묘연했다. 학교 측은 개인 사정으로 휴가를 냈다고 설명했지만 경찰은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교무실에서 발견된 서류들은 학교 내부에 무언가 은밀한 거래가 있었음을 암시했다. 지은이 본 것도 바로 이 서류들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그것이 지은의 실종과 연결되어 있다는 추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었다. 인화된 졸업사진이 학교에 도착한 것은 지은이 사라진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다. 사진관에서 보내온 앨범 상자를 뜯은 교무부장은 단체 사진 한 장을 꺼내 게시판에 붙였다. 점심시간 학생 몇몇이 사진 앞에 모여들었다. 그들은 곧 지은의 표정을 발견했다. 모두가 정면을 보며 웃는 가운데 지은만 고개를 돌려 왼쪽을 응시하고 있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빛엔 두려움 같은 것이 서려 있었다. 학생들은 지은의 시선이 향한 곳을 따라갔다. 사진 왼쪽 가장자리, 체육관 옆 창고 근처였다. 거기엔 희미한 형체가 보였다. 처음엔 그림자인 줄 알았으나 자세히 보니 사람의 윤곽 같기도 했다. 누군가 멀리 서 있던 것인지 아니면 사진 현상 과정에서 생긴 오류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사진을 본 학생 중 하나가 교사에게 이를 알렸고 교사는 사진을 떼어 교무실로 가져갔다. 경찰은 사진관에 문의했다. 사진사는 촬영 당시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고 했다. 다만 창고 쪽에 누군가 지나가는 모습이 걸렸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졸업식 날엔 학부모와 외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연히 프레임에 잡힌 것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지은의 표정을 설명하기엔 부족했다. 단순히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저런 얼굴을 할 리 없었다. 동창 중 한 명이었던 박민재는 사진을 직접 확인했다. 민재는 지은과 같은 반이었고 가까운 사이였다. 사진 속 형체를 보며 민재는 졸업식 당일을 떠올렸다. 촬영 직전 지은이 갑자기 몸을 움츠렸던 기억이 났다. 그때 지은은 무언가를 보았던 것일까? 민재는 창고 쪽을 돌아보았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촬영이 끝난 뒤에도 지은은 계속 그쪽을 힐끗거렸다. 민재가 물었지만 지은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고개를 저었다. 사진은 곧 소문이 되었다. 학생들 사이에선 지은이 무언가 불길한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퍼졌다. 일부는 귀신을 봤다고, 일부는 누군가에게 위협받았다고 추측했다. 그러나 경찰은 초자연적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 속 형체는 단순한 노출 오류거나 지나가던 사람일 뿐이었다. 중요한 건 지은이 무언가를 두려워했고 그것이 실종과 연결될 가능성이었다. 사진은 증거로 압수되었고 학교 게시판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그 이미지는 이미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새겨져 있었다. 지은과 함께 졸업식 날을 보냈던 친구는 3명이었다. 김수진, 이연아, 정혜린. 그들은 모두 같은 반이었고 지은과 가까운 사이였다. 경찰은 3사람을 따로 불러 진술을 받았다. 그러나 진술은 서로 엇갈렸다. 수지는 지은이 사진관에 앨범을 맡기러 간다고 했다고 말했다. 현아는 교문 앞에서 헤어졌으며 지은은 집으로 곧장 간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예리는 입을 다물었다. 그날 지은이 불안해 보였다고만 했고 더 이상은 말하지 않았다. 경찰은 3사람을 다시 불렀다. 이번엔 함께 앉혀 진술의 차이를 지적했다.
수진과 현아는 서로를 쳐다보며 머뭇거렸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사실 교문 밖에서 누군가 지은을 불렀다고 했다. 남자 목소리였으나 얼굴은 보지 못했다. 지은은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고 그쪽으로 갔다. 몇 분 뒤 돌아올 줄 알았으나 지은은 돌아오지 않았다. 현아는 그때 불안했지만 지은이 아는 사람일 거라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예리는 여전히 침묵했다. 경찰이 다그치자 예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지은이 교무실에 다녀온 뒤 달라졌다고. 졸업식 전날 지은은 예린에게 말했다. 나 뭔가 이상한 걸 봤어. 근데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졸업하고 나면 괜찮을 거야. 예린은 무슨 뜻인지 물었지만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지은은 평소보다 조용해졌고 예린과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예린은 그것이 두려웠다. 마치 지은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진술이 끝난 뒤 예린은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였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학교에 가는 것을 거부했다. 부모는 예린을 데리고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심리적 충격이라 진단했다. 예린의 가족은 며칠 뒤 친척이 사는 타지로 잠시 이사를 갔다. 경찰은 더 이상 예린을 소환할 수 없었다. 수진과 현아도 점점 말을 아끼기 시작했다. 학교에선 누군가 그들에게 말을 조심하라고 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친구들 사이엔 균열이 생겼다. 서로를 의심하고 침묵하며 불신이 번졌다. 지은의 실종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그 뒤엔 누군가의 의도가 숨어 있었고 그것은 아이들을 짓누르고 있었다. 민재는 친구들의 변화를 지켜보며 불안을 느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지은이 본 서류와 교무실의 비밀이 있었다. 지은이 사라진 지 열흘째 되던 날 남태수 교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첫 발견자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었다. 며칠간 신문이 쌓여 있고 초인종을 눌러도 응답이 없어 관리사무소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해 문을 열었을 때 남태수는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다. 옆엔 빈 수면제 통과 소주병이 놓여 있었다. 현장 상황으로 보아 자살로 추정되었다. 책상 위엔 유서가 있었다. 어포 용지 한 장에 손으로 쓴 글이었다. 글씨는 떨려 있었고 군데군데 번진 흔적이 있었다. 유서는 짧았다. 아이들은 모른다. 지은은 교무실에 들어오지 말았어야 했다. 나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미안하다. 그 아래엔 날짜와 함께 또 다른 문장이 적혀 있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용서해달라. 경찰은 유서를 분석했다. 남태수가 지은의 실종과 관련되어 있음이 명백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드러나지 않았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표현은 누군가의 압박을 암시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문장은 더욱 불가해했다. 누구와의 약속이었을까? 지은과의 약속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와의 약속이었을까? 남태수의 자택을 수색한 결과 추가 증거들이 발견되었다. 서랍 속엔 건설사와 주고받은 편지들이 있었다. 편지엔 학교 부지 매입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었고 일부 교직원과 학부모 명단도 포함되어 있었다. 금액이 오간 흔적도 있었다. 남태수는 이 거래의 중간 연락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은이 서류를 보게 된 것이었다. 남태수의 죽음이 알려지자 학교는 큰 혼란에 빠졌다. 학부모들은 진상규명을 요구했으나 학교 측은 개인적 비극이라며 선을 그었다. 언론도 며칠간 보도했지만 곧 잠잠해졌다. 경찰 수사는 남태수의 자살로 일단락되는 분위기였다. 지은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했고 사건은 미제로 남을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민재는 의문을 버리지 못했다. 유서 속 약속이 무엇인지, 지은이 어디로 갔는지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남태수의 장례식이 끝난 뒤 민재는 학교를 다시 찾았다. 졸업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교문은 여전히 익숙했다. 민재는 지은의 일기에 적힌 문장을 계속 떠올렸다. 교무실에서 본 서류,
지은이 무엇을 봤는지 알아야 했다. 남태수의 유서도 그것을 암시하고 있었다. 민재는 교무실로 향했다. 방과 후라 교사들은 거의 없었고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행정직원만 민재를 힐끗 쳐다봤다. 민재는 남태수의 책상 근처를 살폈다. 이미 경찰이 수색을 마친 뒤였고 책상은 비어 있었다. 서랍엔 연필과 메모지만 남아 있었다. 민재는 실망하며 돌아서려다 책상 옆 캐비닛 아래 틈새를 발견했다. 손을 넣어 더듬자 접힌 종이 뭉치가 만져졌다. 꺼내보니 복사된 문서 여러 장이었다. 제목은 재정감사 관련 보고서였다. 날짜는 2000년 12월로 되어 있었다. 보고서엔 학교 부지 매입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이룬건설이라는 회사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고 학교 측 관계자 명단도 포함되어 있었다. 교장, 교감, 그리고 몇몇 교사들의 이름이 보였다. 금액란엔 큰 숫자들이 적혀 있었고 비고란엔 비밀 유지, 외부 유출 금지라는 문구가 반복되었다. 문서 마지막 장엔 학생 명단이 첨부되어 있었다. 남태수의 사물함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명단이었다. 25명의 이름, 그중 7명 옆에 별표. 박지은도 그 안에 있었다. 민재는 문서를 읽으며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다. 학교는 부지를 건설사에 판려 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교직원이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 그러나 이 거래는 공식적이지 않았다. 학부모나 교육청의 승인 없이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학생 명단의 의미는 불분명했지만 아마도 부지 매입 과정에서 이주해야 할 가정의 자녀들이거나 아니면 거래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의 목록일 수도 있었다. 지은은 이 문서를 봤다. 아마도 교무실에 볼 일이 있어 들렀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일 터였다. 그리고 남태수에게 들켰다. 남태수는 지은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을 것이다. 지은의 일기엔 졸업하면 끝이라고 했어라는 문장이 있었다. 그것은 아마 남태수의 말이었을 것이다. 졸업할 때까지만 참으면 이 일은 끝난다. 지은은 그 약속을 믿었다. 그러나 졸업식 날 무언가 잘못되었다. 민재는 문서를 가방에 넣었다. 이것은 증거였다. 지은의 실종과 남태수의 죽음을 연결하는 고리였다. 민재는 교무실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다. 행정직원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고 민재를 보지 않는 척했다. 그러나 민재는 느낄 수 있었다. 이 학교엔 비밀이 있고 그 비밀은 여전히 지켜지고 있었다. 민재는 문서를 들고 경찰서로 향했다.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다. 민재가 재정감사 보고서를 경찰에 제출하자 수사는 다시 활기를 띠는 듯했다. 경찰은 문서에 이름이 오른 교직원들을 소환했다. 교장과 교감은 부인했다. 그런 거래는 없었으며 문서는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룬건설 측도 학교와 공식적인 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단지 부지 매입을 검토했을 뿐 실제로 진행된 거래는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며칠 뒤 민재의 집에 전화가 걸려왔다. 낯선 남자 목소리였다. 더 이상 이 일에 관여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내 미래를 위해서. 전화는 끊겼다. 민재는 두려움을 느꼈다. 이튿날 학교 앞에서 민재를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다. 중년 남자였고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는 민재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지은이는 이미 돌아오지 않아. 내가 아무리 파헤쳐도 달라지는 건 없어. 그냥 있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이야. 민재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지은의 친구들도 압박을 받았다. 수진의 부모는 딸에게 더 이상 경찰에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 현아의 집엔 누군가 찾아와 협박조로 말했다고 한다. 내 말 한마디가 가족 전체를 공경에 빠뜨릴 수 있어. 예리는 이미 타지로 떠났고 연락도 끊겼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입을 다무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일부는 학교와 유착된 인물들이었고 일부는 두려워서 침묵을 택했다. 언론도 사건을 외면하기 시작했다. 초반엔 몇몇 기자들이 취재를 시도했으나 곧 보도가 중단되었다. 학교 측은 성명을 냈다.
지은 학생의 실종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것이며 학교와는 무관하다. 남태수 교사의 죽음 역시 개인적 비극이다. 불확실한 소문이 학교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우려한다. 성명은 공식적이고 단호했다. 학교는 사건을 개인사로 축소하려 했고 대부분은 그 방향을 따랐다. 민재는 고립되었다. 친구들은 멀어졌고 가족도 걱정했다. 어머니는 민재에게 그만두라고 간곡히 말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경찰도 포기했잖아. 그러나 민재는 포기할 수 없었다. 지은은 친구였고 진실은 여전히 묻혀 있었다. 민재는 재정감사 보고서를 복사해 안전한 곳에 보관했다. 그리고 혼자서라도 진실을 쫓기로 결심했다. 압박과 은폐 속에서 민재는 유일하게 남은 목격자였다. 2005년 봄 민재는 다시 학교를 찾았다. 4년이 흘렀고 학교는 폐교가 결정되어 있었다. 학생 수가 줄어들었고 건물도 낡았다. 교문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담장 한쪽이 허물어져 있어 들어갈 수 있었다. 민재는 운동장을 가로질러 교무실로 향했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책상과 의자는 먼지에 덮여 있었다. 모든 것이 버려진 채 방치되어 있었다. 민재는 남태수의 책상이 있던 자리에 섰다. 서랍은 텅 비어 있었고 캐비닛도 비어 있었다. 그러나 캐비닛 뒤편 벽과 가구 사이 좁은 틈새에 무언가 끼어 있었다. 민재는 손을 뻗어 꺼냈다. 오래된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은 색이 발해 있었지만 인물은 선명했다. 박지은이었다. 지은은 바다를 등지고 서 있었고 얼굴엔 희미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배경은 어느 해변이었다. 기장 앞바다로 보였다. 사진 아래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2001년 2월 15일 약속은 지켰어. 민재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2월 15일은 졸업식 날이었다. 그날 지은은 사라졌다. 그런데 이 사진은 그날 찍힌 것이었다. 누가 찍었을까? 지은은 왜 바다에 있었을까? 약속은 지켰어란 무슨 의미일까? 민재는 지은의 일기를 떠올렸다. 졸업하면 끝이라고 했어. 그때까지만 참으면 돼. 남태수의 유서에도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문장이 있었다. 그리고 지은의 사진엔 약속은 지켰어라고 적혀 있었다. 민재는 퍼즐 조각들을 맞춰보려 했다. 지은은 남태수와 약속을 했다. 졸업할 때까지 침묵하면 그 이후엔 안전할 거라고. 그러나 졸업식 날 누군가 지은을 불렀다. 교문 밖에서. 지은은 그곳으로 갔다. 사진 속 지은의 표정은 평온했다. 두려움도 긴장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모든 것이 끝났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민재는 소름이 돋았다. 지은은 스스로 그곳에 갔던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이끌려간 것일까? 약속은 지켰어란 지은이 직접 쓴 것일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쓴 것일까? 사진은 답보다 더 많은 질문을 남겼다. 민재는 사진을 가방에 넣었다. 이것은 마지막 단서였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의문의 시작이기도 했다. 민재는 교무실을 나와 운동장에 섰다. 바람이 불어왔다. 폐교는 곧 철거될 예정이었다. 모든 흔적이 사라질 것이었다. 민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지은은 어디에 있을까? 살아있을까? 사진은 진실의 일부만을 보여주었고 나머지는 여전히 음영 속에 남아있었다. 민재는 사진을 꼭 쥐고 학교를 떠났다.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지만 기억만은 남을 것이었다.